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1단계 우리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단계에는 최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 달 학습 목표는 지금 이 기출문제를 검토하면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을 도출한 과정, 그리고 또 그 답과 관련되어서 이제 알아둬야 될 이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8회분의 문제를 지금 풀려면 적어도 한 주에 2회분씩은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있으면 말씀드리면 그날 돌아가서 그 부분을 꼭 찾아 복습하고 다시 한번 자기가 정리했던 걸 찾아보고 이론적인 건 점검하고, 이렇게 오늘 수업한 내용 이 시간에는 이해하는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서는 한 번 더 즉 말씀드린 걸 찾아보는 이런 능동적인 학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오늘 문제반 첫 시간이니까 또 늘 공부하던 친구들이라도 또 마음이 또 새롭고 아마 그 마음가짐으로 쭉 이어나가면은 충분히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월초라 그렇지 또 이제 한 달이 다 가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흐트러지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욱더 분발하시고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되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도록 학습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알도록 앞으로 애를 쓰고 더 많은 정보를 취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잡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풀어야 될 문제는요. 2017년도 3월에 치렀던 서울시 사회복지직 보건직 문제입니다. 자, 주의할 건 한마디로 지방직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시험이에요. 원래 서울시는 따로 보는데 서울시 사회복지직에서 사회복지직만 따로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지방직, 보건직이나 기타 직렬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밑줄친 표현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 자, 어떤 유형의 문제야? 관용어를 묻는 거야. 이 관용어는 암기해야 돼. 수거야, 수거. 그리고 특히 신체와 관련된 관용어. 입이나 손이나 배나 귀나 이렇게 신체와 관련된 관용어가 우리말에서는 많으니까 일단 신체와 관련된 관용어부터 학습을 해야 된다. 오늘 돌아가면 기본서에서 그 관용어 편을 찾고 한 번 더 쓱 보면서 낯선 것들만 체크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보기만 해. 그리고 또 한참 뒤에 또 한 번 이런 부분을 보라 하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보고 자연스럽게 익혀야지 무리해서 오늘 막 외운다고 그게 오래 기억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보죠. 그 사람은 입이 밭아서 했습니다. 자, 앞뒤 문맥을 보면 입이 밭아 입만 맞추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거기 뜻을 써놓고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묻는 거죠. 자, 음식을 가려서 적게 먹으니까 입만 맞추기가 어렵다. 매끄럽죠? 따라서 입이 밭다 맞고요. 2번, 입이 거친 글을 흰 눈으로 본다. 우리 이걸 한자성어로는 백안시한다라고 해요. 백안시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때 백안시하다라는 말은 못마땅하게 여기다, 업신여기다 이런 의미죠. 맞고요. 자, 3번에 이번 일은 내가 허방짚은 격이다 라고 하면 우리 어감이라는 게 있지. 어감이 즉 단어의 느낌상 이게 부정적인 것 같아? 긍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죠. 뒤에 뭐뭐하는 격이다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허방짚다 하면은 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해서 실패한 격이다. 매끄럽죠. 그런데 4번 새참 동안 땀을 들인 후 다시 일을 시작했다. 새참이 뭐야? 일하는 중간에 먹는 거야. 일하는 중간에 음식을 먹으며 쉬는 거야. 자, 그런 새참이 끝나고 땀을 들인 후 했는데 일부러 내서 피곤을 푼다? 이건 사우나지. 따라서 땀을 들이다 하면은 오히려 땀을 일부러 낸다라는 말이 아니라 땀을 식히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4번. 자, 여기서도 굳이 우리가 땀을 들이다를 외워서만이 아니라 앞뒤의 문맥으로 추리해 볼 수 있다.
이런 능동적 추리력도 어휘력입니다. 우리가 단어의 뜻을 물을 때도요, 아예 그 단어를 지시적 의미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도 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라도 문맥에 어울리느냐 이걸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능동적인 자세로 하고 외우지 않은 게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앞뒤 문맥을 추리하면서 그걸 물어보는 문제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따라서 1번은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것은 오늘 관용어를 한 번 더, 관용어 수거를 한 번 더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용어와 속담이 번갈아 나오죠. 즉 계속 그걸 한 문제 다 내지는 않고요. 왜냐면 20문제인데 어휘력 문제가 절반을 차지할 리는 없고 대부분 4-5문제인데요. 그 중에서 한자성어 하나 차지하죠. 또 한자어 하나 차지하죠. 그리고 문맥적 의미 하나 차지하죠. 그러면 속담이나 관용어는 둘 다 나온 경우보다는 즉 둘 중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시험에서 수거를 물었다면, 이렇게 관용어를 물었다면 다음 시험은 또 속담을 물을 수 있고, 어쨌든 속담과 관용어는 익혀야 되는 것이고 그 익혀야 될 자료는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서 있는 것만 살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2번 관용절 밑줄 치고, 즉 문법 문제네요. 문법 문제는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국어 지식 문제야. 이건 지식이 있으면 쉽게 풀고 없으면 아무리 간단한 문제도 결국에는 답을 찾기 어렵고, 자, 관용절이라면 아는 문장을 말하고 이 아는 문장에서 관용절의 성격이 다른 거 됐으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관용절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와 뭐? 관계 관용절과 동격 관용절이 있다. 관계 관용절과 동격 관용절이 있다라는 걸 먼저 떠올려야죠. 자, 관용절이란 말은 관용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 관용절 뒤에는 체언이 오겠지. 그렇죠? 그 수식을 받는 체언이 오는데 이 체언이 그 관용절과 문장을 이룰 수 있으면 관계 관용절이고, 그 체언이 그 관용절과 서로 같은 의미를 드러내면 동격 관용절이다. 예문 보죠. 비가 오느니 관용절이죠. 우리 관용절은 관용형음이 뭐로 끝나? 니은 또는 리을로. 그럼 비가 오느니 관용절이고 이게 소리를 꾸며, 그러면 비가 온다는 게 그 소리지. 즉 소리가 비가 온다와 문장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소리가 곧 비가 오는 거야. 그러므로 이 둘은 무슨 관용절? 동격 관용절. 그럼 2번 선택지를 볼 때는 이제 동격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야. 철수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었다. 여기서 관용절은 새로 맞춘이고 이 관용절이 양복을 꾸며, 그러면 양복을 맞추다라고 목적어와 서술어 관계가 이루어지지. 그러므로 새로 맞추는 양복과 목적어와 서술어 관계를 이루므로 무슨 관용절? 관계 관용절.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지. 이해됐어요? 다음 3번으로 갔더니 나는 길에서 주운 지갑, 길에서 주운 관용절이지. 그리고 지갑을 수식하고 지갑은 그 줍다에 뭐가 되지? 목적어가 되지. 답은 몇 번? 1번. 이러고 나와야 돼. 4번까지 안 보고 이러고 나와야 돼. 왜? 문제의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만약에 아는 문장의 종류가 다른 것, 그럼 4번까지 봐야지. 왜? 1번, 3번이 모두 관용절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경우는 관용절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아예 관용절만 넣어놨으니까 설령 관용절이 아닌 게 들어와도 그건 답이 아닌 거야. 그러므로 동격 관용절이냐 관계 관용절이라는 묻는 거니까, 즉 1번이 동격 관용절이고 2, 3번이 관계 관용절이라면 1번 답을 쓰고 나와야죠. 요 1초 1초도 중요합니다. 그 1초 1초가 5과목에, 즉 한 문제당 쌓이면 적어도 마킹하는 시간 5분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100분 안에서 알차게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한 문제 한 문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피하자. 알겠죠? 스님은 문제풀이반에서 심화반과는 또 달리 이 문제풀이반에서의 핵심은요, 사실은 지식의 정확함보다는 여러분들이 보다 속도를 내는 것, 이걸 더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미 지식에 대한 충분한 훈련은 앞서 했어야 돼요. 물론 아직 그게 부족한 친구는 이제 이 문제풀이반에서 2마리 토끼를 쫓아야겠지만 그동안 꾸준하게 즉 계속해서 공부해왔던 친구는 좀 더 속도를 내는 데에 초점을 두시고, 그리고 반면에 아직 그게 미흡한 친구는 할 수 없지 뭐 2마리 토끼를 쫓기 위해서 즉 속도도 속도지만 지식도 한 번 더 정확하게 또 체크하시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시험장에서 만나면 왜 당황하냐면 처음 나온 유형이야. 알아야 될 지식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이 문제의 틀 자체가, 수능형의 이 틀은 처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빨리 알아채야 돼. 보면 하나의 의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플러스라 하고 그 특성이 없으면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티읕이라는 자음을 설명하는데 이 티읕은 치음이야. 트.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고. 그러나 양수음, 순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구개음도 아니야. 후음도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다라고 표시한다는 거지. 그러면 1번. 가로 했을 때 기억은 구개음이다. 틀렸지? 기억은 구개음이 아니라 뭐야? 연구개음이야. 구개음이 아니라 연구개음이야. 왜 선생님이 모음은 안 보고 자음만 보고 있죠? 지금 이 용어는 자음의 분류의 용어죠. 구개음이니 치음이니 연구개음이니 이런 용어는 자음의 분류니까 자음만 봐야지 모음은 볼 필요 없죠. 이해돼요? 또 로에서 리을은 후음이 아니라 유음이니까 마이너스 후음, 이건 맞죠? 됐어요? 다음 2번 미비했을 때 미음은 순음이잖아. 무, 입술 소리, 순음이니까 마이너스 경구개음 맞죠? 그런데 비읍은 역시 순음이죠? 브 하고 입술 소리니까 따라서 플러스 후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후음. 지금 이해했어요? 그 다음 부고했을 때의 비읍은 브, 순음이니까 플러스 양순음 또는 줄여서 순음이라고 하고 양순음이고, 반면에 기억은 연구개음. 그러므로 치음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치조음. 정답 몇 번? 2번. 3번. 4번 효과의 히읗은 후음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후음이 아니라 뭐야? 플러스 후음이고, 기억은 연구개음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연구개음. 됐어요? 자, 3번 문제는 따라서 시험장에서 이게 뭘 묻는 건가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그런 대처 능력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 보죠. 밑줄 친 기억을 고려할 때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거, 여기서 먼저 주의할 거. 이 문제의 핵심은 표준 발음이 아닌 걸 묻는 거야. 이걸 고려하다라는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표준 발음이 아닌 거라는 거야. 만약에 아래에 표준 발음이 아닌 게 둘 이상이 있다면 그때 보기를 읽어도 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4개의 선택지 중 표준 발음이 아닌 게 하나밖에 없다면 그냥 그게 답이야. 이해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1번 읽어봐. 바지가 다 달아서. 이때 히읗은 뒤에 모음이 오면 탈락하고, 그러므로 리을이 연음되어서 달아서. 맞죠? 다음 2번. 선생님이 왜 보기를 안 읽어도 되냐고 하냐면 이건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거거든. 원래는 이 보기도 안 주고 질문해도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표준 발음이 아닌 걸 묻는 거예요. 2번. 저녁 반찬으로 찌개를 끓이고, 역시 리을 히읗에서 히읗은 탈락하고 리을은 연음되므로 끓이고. 맞죠? 항상 내가 먼저 발음하고 표기를 봐야지, 발음기호를 봐야지
발음 기호를 보고 따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해됐죠? 자, 3번. 가지고 온 책은 책상 위에 놓아두렴. 역시 히읗은 모음으로 오는 형태소가 오면 탈락한다. 그러므로 놓아. 맞죠? 그런데 4번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이라고 했는데 이때 똑같은 상황인데 니은 히읗이 왔고 뒤에 은 모음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니은이 첨가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말에서 뒤에 오는 모음의 형태소가 첨가가 일어나려면 실질 형태소여야 되고 그리고 야여 요유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여야 돼. 지금 이 경우는 어미죠. 어미는 형식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고 그러므로 절대 첨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히읗은 뭐 하는 거야? 탈락하고 그리고 모음 앞이니까 니은은 연음해서 어떻게 발음되는 거야? 아는 이라고 발음돼야죠. 따라서 틀린 발음은 4번밖에 없기 때문에 답도 4번인 거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지금 4번 문제는 표준 발음법의 문제였고 스님이 이 시험 치르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죠. 히읗에 관한 발음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알겠습니까? 왜 그랬느냐? 우리 표준 발음법 안에서 히읗은 가장 설명이 많은 항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느냐?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것인데 스님이 그랬지? 그동안 히읗의 발음에 관한 것이 덜 나왔다. 그러므로 반드시 히읗 발음을 주의하자라고 작년 동영상 보세요. 나옵니다. 알겠어요? 강조했고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서 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목에서 스님들이 강조하는 건 무조건 믿고 공부하세요. 그럼 보다 수월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표준발음법에서 이제 히읗에 관한 걸 예상한 대로 질문했어. 그럼 다음에 표준발음법을 질문한다면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첨가의 발음은요. 그동안에도 몇 번 나왔지만 항상 주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표준발음법 27항부터 30항 표준발음법 27항부터 30항이 즉 표준발음법이 전체 30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7항부터 30항까지가 첨가에 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의문이 첨가되는 발음 주의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첨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연음하느냐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첨가는 복불복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장면이 된다고 반드시 첨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엔 일어나고 어떤 경우엔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했고 그러므로 특히 첨가하여 발음하는 거 그 국어사전에 수많은 단어를 다 알아는 게 아니라 우리 표준발음법에 나오는 그 예만 공부를 좀 해두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5번 문제로 갑니다. 띄어쓰기 문제네요. 띄어쓰기는 오늘 오전에도 공부했지만 띄어쓰기의 대원칙은 간단하죠. 즉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쓰되 뭐만 붙여 쓴다? 조사만 붙여 쓴다. 또 한 단어임에도 띄어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 숫자. 숫자는 한 단어지만 만 단위에서 띄어쓴다. 그리고 두 단어인데도 붙여 쓰는 경우 어떤 경우? 성과 이름. 그리고 합성어는 두 단어가 만나 새로운 한 단어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합성어는 눈에 띄는 대로 뭐한다? 암기한다. 합성어는 눈에 띄는 대로 암기해야지 그것이 두 단어가 보인다고 해서 띄어쓰면 안 되겠다. 그리고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붙여 쓰는 걸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원칙은 뭐야? 일단 띄어쓰는 거야. 자, 봅시다. 그리고 띄어쓰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8개 뭐라고요? 뿐, 대로, 만큼, 바, 대, 지, 듣, 만. 이거 꼭 복습하시고. 그럼 보세요. 역시 만큼 나왔네요. 만큼 나왔으니까 앞을 봐야죠. 앞에 뭐가 왔어? 체언. 장대라고 체언이 왔으니까 체언이 오면 조사라 뭐한다? 붙인다. 틀렸네요. 2번 들 나왔죠.
우리가 들은 분명히 공부하죠. 들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전미사 들과 그리고 의존명사 들. 이 들을 판단할 때에는 앞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냐 둘 이상이냐. 이렇게 둘 이상이면 들은 반드시 띄어쓰고, 한 단어면 귤하고 한 단어면 뭐야? 붙여 쓴다. 따라서 옳게 썼네요. 정답 몇 번? 2번. 다음 3번. 많이 등장했죠? 많이 등장했을 때 앞에 시간 체언이니까 붙여. 그런데 뒤에 애가 있으면 뭐야? 띄어쓰는 거지. 이 많은 원래 체언 뒤에는 붙여. 그런데 하필이면 만 뒤에 뭐가 오면? 애가 오면 이때는 의존명사라 띄어쓰는 거야. 결국 만과 애가 올 때는 반드시 앞단어와 띄면 돼. 단, 뭔 조심해야 돼? 오랜만에. 오래간만에 준말인 오랜만에는 이게 한 단어야. 그렇기 때문에 만에를 쳐다보면 안 돼. 이건 오랜만에라는 한 단어지.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붙였어야 되고, 이 경우가 아니라면 만과 애가 함께 나올 때는 100% 뭐 한다? 띄어쓴다. 그러나 만만 나왔을 때는 이때 만은 만애하고 별개야. 이렇게 만만 나왔을 때는 앞단어와 뭐 한다? 붙인다. 이해됐어요? 다음. 물론 앞에 체언이 와야겠죠. 체언이 왔을 때 붙이고, 관여가 오면 의존명사라 띄고. 그러나 체언이 오더라도 만애가 올 때는 띄어쓴다. 따라서 3번 틀렸죠. 새와 시간은 띄어쓴 게 맞지만 만에는 붙이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역시 띄었어야지. 4번 지 나왔죠? 지는 어떤 경우에만 띄어쓴다? 시간의 경과. 반면에 지금은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대답이 맞는지 하는 추측, 추리니까 이때는 어미 뭐가 온 거야? 는지가 온 거야. 맞다라는 말에 어미 는지가 와서 맞는지 붙여야죠. 역시 5번 문제의 띄어쓰기 문제도 우리가 공부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택지 안에서 공부한 범위를 벗어난 띄어쓰기가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제껴놓고 나머지 하세요. 이해돼요? 절대로 못 보던 게 나왔을 때 거기서 끙끙대지 말고 제껴놓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6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자 문제야.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그랬지. 여러분들은 한자 문제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차츰 문제 선택지나 이런 항목에 한자 문제가 아닌데도 한자를 도금 없이 쓸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읽는 훈련을 하는 데까지 하셔야 돼요. 다만 지금 이 문제처럼 한자의 쓰기 문제, 즉 이게 과연 올바른 한자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두 가지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야? 포기하세요. 이것 때문에 괜히 마음 쓰지 말고 이런 문제는 한 문제야. 이 문제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고, 반면에 내가 이건 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건 포기하고 나오지 말라고 기도하세요. 알겠어요? 왜냐면 매년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해야 한다면 두 가지를 뭘 하느냐? 첫째, 부수를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최소한 부수를 알아야 그 낱말 뜻을 보고 그 부수가 그 낱말 뜻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수를 익혀두라.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이런 게 나오면 칼도자라는 건 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위에 달려있으면 즉 이는 꽃이 활짝 펴있는 모습이다 라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또 이 나무 목자가 즉 들어있는 글자는 적어도 나무와 관련된 단어들이다라는 정도의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문제는 그렇게 부수를 익혀도 이거 자체가 실력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우리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 뜻을 알아야 그래야 그 한자하고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뜻을 몰라서 틀리는 거지 한자 그 자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보다
우리 말을 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부수를 익힌 다음에는 우리 기본서에 보면 주의할 한자 도금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주의할 한자 도금은 말 그대로 도금 문제이면서 낱말 뜻을 학습해야 되는 자료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동음이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한자 쓰기 문제는 동음이어가 가장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음이어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하기 싫으면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한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면 돼. 그리고 쓰지는 못해도 좋아. 그냥 읽을 수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그 모양을 보고 판단할 수만 있으면 돼. 자, 봅시다. 그는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했다라고 했는데 이 변명이라는 글자는 2016년도 연말에 있었던 사회복지에도 똑같은 질문으로 출제됐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쁜 건 뭐냐면 분명히 공부를 하라고 말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출된 한자입니다. 얘가 가까운 시험에 나왔던 게 또 나와요. 매년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한자 실력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바닥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내긴 내고 싶은데 조금만 응용하면 다 들려버리니까. 이러면 욕먹거든. 왜냐면 정답률이 20, 30%도 안 나오면 그건 욕먹어요. 그래서 다 맞춰라 하고 내도 또 뭐야? 우리는 틀리겠다 이러니까 안 낼 수는 없고. 그래서 뭐야? 바로 전 시험 걸 가져다 내는 거야. 그래도 무서운 거 틀린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때에 본 거 특히 주의해서 보라고. 자, 변명하면 즉 말을 핑계를 대는 거고 그래서 변자에 말씀 원자가 들어갈 것 같지만 칼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 그래서 변명했을 때 양옆에 날카로운 신자가 매울 신자 2개가 들어가고 요 안에 말씀면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 칼도자가 들어가. 그래서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했다. 굉장히 연결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요 전 시험에 나왔던 거라. 그리고 그 전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한자 기출 문제를 보면 이미 여러 번 출제된 거라. 즉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반면에 2번. 사람의 마음가짐은 대상의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 인식은 무슨 뜻이야? 알아보다 라는 말이거든. 우리 뭘로 인식한다 하면 알아본다 이 말이야. 아무리 봐도 알식자는 연관이 되는데 사람 인자는 연관이 안 돼. 그래서 이때는 뭘 써야 돼? 알아차릴 인자를 써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안다라는 말은 결국 말로 설명해 주거나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알 인자도 뭐가 들어가? 발음은 이 참을 인자야. 이게 인자야. 인자라는 이 발음은 여기에 있는데 뜻은 이렇게 말씀원변이 붙어요. 그러면 얘는 알 인자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그 옆에 알 식자도 봐보세요. 뭐가 들어가 있어? 말씀원자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건 모두 말을 통해서고 그래서 그 자리에는 말씀원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공부하고 풀고 우리가 기억을 할 때도 알 인자, 알 식자를 한 번쯤 써보는 건 좋지만 이걸 무턱대고 외우는 건 금방 잊어버리니까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말씀원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방금 스님이 설명한 대로 뭔가를 알고 알아챈다는 건 말을 통해 주고받고 말을 통해 알아채는 거다. 됐어요? 또 하나 주의할 거. 그 식자는, 그 알 식자는요, 지식 그러면 식으로 읽지만 얘가 표지할 때는 뭐로 읽어요? 지로 읽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자가 2가지 발음이 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동자 이음어라고 해요. 동자 이음어.
한 글자가 두 가지 발음이 되는 건 동자 이음어라 하고 이런 동자 이음어는 도금 문제로 많이 나오죠. 선생님 저는 한자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고 제발 한자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래. 하다 보면 재밌어 한자도. 안 해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참 안타깝다. 그러나 정말 안 해서 그래. 원래 자주 봐야 정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자를 고민은 참 많이 해. 여러분들이. 그런데 막상 쳐다를 안 봐. 그러니 언제 익히겠어?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한 권만이라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만이라도 그죠? 정 안 되면 한두 글자만이라도 자꾸만 보는 훈련을 하세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인식 틀렸죠. 그 다음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자, 무엇에 대처하다는 무엇에 대처하다. 방금 선생님이 대처하다를 설명하는데 대처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 무엇에 대처하다. 왜냐면 앞에 꼭 부사어가 와야 돼. 무엇에 대처하다. 그래서 마치 영어의 수거처럼 우리도 서술어를 볼 때는 용언을 볼 때는 특히 동사가 나올 때에는 앞에 목적어를 취하는지 부사어를 취하는지 함께 수거처럼 기억하라고. 이해돼? 그냥 가다라고 하지 말고 뭐야? 어디로 가다. 어디에 가다. 이런 식으로. 그냥 비교하다 그러지 말고 무엇과 비교하다. 그냥 비유하다 이러지 말고 어디에 비유하다. 그래서 조사가 바르게 쓰였느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처하다도 여러 번 나왔던 거야. 대처하다는 어디에 대처하다. 그러면 뜻은 뭐냐? 어디에 무슨 일에 대응하여 처하는 거야. 클대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클대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그럼 뭐가 돼야 돼? 어디에 대응하다라는 대할 대자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대미 수출할 때도 그 대자는 대할 대자, 응대할 대자가 들어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이 대자가 클 대자가 아니라 응대할 대자가 들어가서 즉 대할 대자를 써서 대처하다. 첫자는 당연히 자리 잡을 첫자고 따라서 대처하다 하면은 어떤 대응하여 자리 잡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무엇에 대처하다. 결국 우리말로도 뜻풀이를 해야 한자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올림픽은 국위를 선양한다라고 했어. 우리 선양하다 하면 무슨 뜻? 선양하다 하면 널리 펴서 알린다야. 널리 펴서 알린다야. 그러므로 선양할 때 양자에 말씀 변이 들어갔는데 선자가 널리 펴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 문제는 거기 선자는 뭐야? 거기 선자는 이 선자는 어떤 도를 행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선행위를 즉 선을 행한다 할 때 그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선이야. 우리 그 선자는 혼자서 신 앞에 서 있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선이고 여기서처럼 펼칠 선자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선양할 때는 펼칠 선자를 써서 널리 펴다라는 뜻이야. 이거 한 번만 써도 널리 펴다. 그래서 선양. 이게 뭐냐면요. 지부자예요. 지부자. 그리고 해일자예요. 그리고 이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땅과 지붕 사이에 해가 떠올라. 그러면 양쪽이 펼쳐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널리 펼칠 선자예요. 그래서 선양하면 널리 펴서 알리다. 선양이라는 낱말뜻도 기억하시고 같은 게 또 나와요. 한자는. 따라서 낱말뜻도 기억하시고 단어도 가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그리고 정말 공부하기 싫다, 한자가. 그래서 동자 이음어도 하기 싫고 주의할 도금도 하기 싫다. 그러면 기출에 나온 것만이라도 하고 가세요. 정말 최악의 경우라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따라서 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일단은 변명이라는 낱말, 인식이라는 낱말, 대처한다는 낱말, 그리고 선양이라는 우리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을 안 상태에서 다시 한자를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쓰려고 하지 말고 그 한자를 이미지로 머릿속에 담으려고 애를 쓰세요. 알겠죠? 다음 7번 문제를 봅니다. 오랜만에 언어의 특성을 물었죠. 언어의 특성을. 자, 우리 언어의 특성 잠깐 복습하면 문법 첫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즉 언어는 음성과 그리고 의미로 이루어진 무슨 기호다? 자의적 기호다. 기호라는 건 형식과 내용을 갖춰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걸 기호라 하는데 그 기호에는 자연적 기호와 인위적 기호가 있고 자연현상이 자연적 기호고 인간이 만든 건 인위적 기호야. 그런데 그 인위적 기호 안에서 올림픽의 심볼 마크처럼 형식과 내용이 연관성이 있으면 유연적 기호로 하고 반면에 신호등의 색깔이나 이런 언어처럼 음성과 의미, 형식과 내용 간의 연관이 없으면 자의적이라고 해요. 따라서 언어는 이걸 칠판이라고 부르고 이걸 분필이라고 불러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 따라서 필연적 관계가 아니고 음성과 의미는 우연히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므로 가장 먼저 특성이 자의성, 자의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음성과 의미가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도 적어도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면 이걸 똑같은 말로 써야 의사소통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언어는 약속한 거지.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 언중. 따라서 언어는 언중의 약속의 결과야. 이걸 뭐라고 한다? 사회성. 그리고 한번 약속했으면 쉽게 변하면 안 되지. 뭐라고 불러? 그래서 불력성이다. 불력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비슷한 말로 사용되는 말들을 함께 알아둬야 돼. 사회성은 아는데 불력성을 모른다? 이러면은 가서 알고도 틀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니까 유사한 말들은 함께 알아둬야 돼. 사회성은 결국 언어는 언중의 약속의 결과다. 그러므로 쉽게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불력성. 다음. 이제 약속을 했지만 세월이 흘러 언어가 변해. 세월이 흘러 언어가 변하는 걸 뭐라고 불러? 변천이라고 불러. 변천. 즉 언어가 변천한단 말이에요. 언어가 변천해.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던 말이 변하기도 하고 있던 말이 사라지기도 해. 이렇게 언어가 변천하는 걸 무슨 성? 역사성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 역사성은 즉 바뀔 수 있다는 성질이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가역성이라고 해요. 자, 이 세 가지가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야. 즉 자의성이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 사회성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변한다. 역사성이다. 그리고 사회성과 역사성이라는 특성은 언어의 자의성을 전제로 하는 거지. 언어가 자의적이라 약속하고 언어가 자의적이라 변천하는 거야. 됐죠? 다음. 이제 나머지 2차적 특성으로 언어의 특성 중 우리가 분절성이라고 있죠? 무슨 뜻? 언어는 끊어 표현한다. 연속적인 걸 끊어 표현한다. 분절성. 다음 또 개방성 있죠? 개방성 무슨 뜻? 언어는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 언어는 표현에 제약이 없다. 그래서 개방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 창조성. 지금 내가 복습하냐? 여러분들이 복습하냐? 선생은 이걸 20년간 복습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해야지. 자, 개방성은 무슨 뜻이라고? 무한한 표현. 제약이 없이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창조성. 다음, 언어는 항상 공통적인 사물에 여러 사물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모아서 추상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하나의 언어라도 거기에 실제 대상은 여러 개야. 이걸 우리가 언어의 특성상 뭐라고 한다? 추상성. 그래서 추상성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라고? 고유명사. 그래서 단 고유명사는 해당이 없다. 왜냐하면 고유명사는 그 표현과 내용이 한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는 해당이 안 되죠. 반면에 추상성이란 하나의 단어에 실제의 대상은 여러 개다. 이를 추상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추상어의 과정을 거친 게 언어라는 거지. 그 다음 요새 시험 문제에 부각되는 언어의 특성, 바로 체계성과 또 하나 규범성이에요. 언어의 체계성과 규범성이란, 언어는 반드시 하위 구조가 모여 하위 요소가 모여 상위 구조를 이룬다. 상하 관계가 있다. 단어의 하위 요소가 형태소고 단어의 상위 구조가 문장이야. 이렇듯 언어는 하위 요소에서 선택하여 상위 구조를 묶어가는 거지. 그래서 선택과 그 선택된 것을 통합하는 그런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이를 언어의 특성상 뭐라 한다? 체계성. 다른 말로 구조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운이 모여 음절을 이루고 형태소가 모여 단어를 이루고 단어가 모여 문장을 이루고, 이는 언어의 어떤 특성을 말하느냐? 뭐야? 체계성. 그리고 그 하위 요소에서 선택할 때 우리는 어휘를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 뭐야? 문법을 선택할 수 있어. 자, 쉽게 말하면 철수가 어제 영화를 봤다. 이러면 우리는 이걸 영작한다고 했을 때 일단 각각의 어휘에 필요한 뭐야? 영어 단어를 떠올릴 거고, 그 다음 그 영어 단어를 아무렇게나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문법적 형태, 과거 시제면 과거 시제에 맞춰서 표현을 하겠죠. 이해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말을 만들었을 때도 우리는 아주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어휘들을 떠올린 거야. 그리고 재빨리, 즉 문법적인 걸 떠올려서 표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가라는 주격조사를 쓰고 여기 목적격조사 르를 쓴 건 어휘가 아니라 문법을 선택한 거야. 또한 여기 보았다라고 과거 시제를 선택한 건 이 어제라는 부사와 호응을 하기 위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선택한 거야. 이렇게 선어말 어미나 또는 조사를 선택하는 건 문법적 선택이라 해. 그 문법적 선택을 다른 말로 폐쇄적 선택. 왜냐하면 그 선택이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폐쇄적 선택 또는 문법적 선택이라 하고, 반면에 이 자리, 영화라는 자리에는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연극을 보든 얼마든지 다른 걸 선택해도 다른 문장의 단어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런 걸 어휘 선택 또는 개방적 선택이라 하죠.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알겠습니까? 특히 개방적 선택과 폐쇄적 선택 반드시 기억해놔.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살피는 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예측하며 공부하는 거지, 이미 나온 문제 답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한 번 더 예상 문제 바랍니다. 우리가 언어의 특성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문제를 낸다면 언어의 선택을 물어볼 거야. 즉 이는 뭐와 관련된다? 언어의 특성 중 체계성과 관련된다는 얘기고, 이제 하위 요소에서 상위 구조를 선택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라고? 개방적 선택. 또 하나가 뭐라고? 폐쇄적 선택. 개방적 선택이란 뭘 말한다? 어휘 선택을 말하고 다른 요소에 영향을 안 주는 거야. 반면에 폐쇄적 선택은 뭐다? 문법적 선택이야. 높임, 능동, 피동, 사동, 주동, 시제, 이렇게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문법적 선택, 폐쇄적 선택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질문.
가의 기억이라 하고, 어제의 니은이라 하고, 그리고 영화의 디귿이라 하고, 그리고 왔다의 리을이라고 하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음 중,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가장 개방적 선택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가장 개방적 선택은, 그럼 답은 디귿. 이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아. 이해됐죠? 다음. 이제 이러고 시험을 풀고 시험장 갔는데, 연습 문제를 풀고 시험장에 갔더니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야. 근데 질문이 뭐야?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고 보기도 똑같으니까 그냥 디귿 쓰고 나오면 망할 확률이 높아. 질문을 읽어야지. 뭐라고 했냐면 다음 아래의 기억부터 리을 중 가장 폐쇄적 선택은, 이렇게 질문한 거야. 그죠? 가장 폐쇄적 선택.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가장 폐쇄적 선택은, 답은 기억. 왜? 이건 가 아니면 이야. 앞에 환경에 따라 모음이면 가, 받침이 있으면 이. 이해돼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세 가지지. 어제, 오늘, 내일. 시제니까. 마찬가지. 이 봤다도 올 수 있는 게 뭐야?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죠. 그러면 가장 제약이 있는 건 몇 번? 1번이다. 이해돼요? 선생님, 그 자리에 은, 는, 도, 만 이런 보조사도 올 수 있잖아요. 그건 범주가 다르잖아. 이건 격조사. 그 중에서도 뭐야? 주격조사잖아. 그럼 주격조사에 같은 자격으로 올 수 있는 건 이, 가밖에 없지. 됐습니까? 다음 7번 문제를 봅니다. 아래아가 현대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2번. 아니, 선생님, 뭘 문제를 읽다가 답을 찾습니까? 왜 2번이라고 했어? 더 읽을 필요 없잖아. 지금 쓱 눈으로 훑어도 결국 변화된 걸 물어보는 거고, 이런 언어의 편차는, 언어의 어떤 특성? 역사성을 말하죠. 자, 이제 이 예문에서 더 알 거 봅시다. 아래아가요, 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질문. 이 아래아가 현대국어에서 사용되지 않을 때, 이 아래아의 소실로 우리나라에 일어난 문법 현상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건 여러 번 출제됐던 겁니다. 자, 아래아의 소실이, 아래아의 음가가 소실되면서 나타난 의문현상 두 가지. 첫째, 뭐예요? 모음조화가 무너집니다. 모음조화가 파괴된다. 그래서 현대국어로 올수록 모음조화는 강해진다, 약해진다? 약해진다. 모음조화가 파괴된다. 두 번째, 아래 소실이 가져온 또 하나의 문법적인 중요한 거 뭐예요? 힌트. 단모음. 뭐예요? 단모음. 힌트를 줬어. 그럼 거기다 대고 이중모음 이러고 있으면 돼? 안 되지. 단모음 무슨 얘기야? 아래아가 소실됨으로써 단모음의 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단모음의 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도대체 난 그동안 누굴 가르친 거니? 몇 번을 강조했는데 단모음의 수가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단모음의 수가 늘어났다. 자, 봅니다. 원래 15세기 중세 국어는 단모음이 몇 개입니까? 단모음이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아래아와 그 다음 아, 어, 오, 우, 이 7개입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17세기 근대 국어로 가면서 17세기 근대 국어로 가면서 아래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두 개가 들어오죠. 그게 뭐예요? 아래아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두 개가 들어와. 바로 에와 에가 더 들어와. 그래서 7개였던 중세국어의 7개였던 단모음은 근대국어로 가면 몇 개가 됩니까? 8개가 됩니다. 아래아가 하나 빠지면서 2개가 더 들어갔으니까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현대국어에 오면 그 8개 뭐가 더 들어갑니까? 외와 위가 더 들어가서 외와 위가 더 들어가서 현대국어의 단모음은 총 개수가 몇 개다? 10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단모음의 수가 현대국어로 올수록 늘어났다. 뭐의 소실로? 아래아의 소실로. 그리고 아래아의 소실로 모음 조화는 강화되었다, 약화되었다, 약화되었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역사성에 예의면서 동시에 우리가 고전 문법, 문법적으로도 알아둬야 될 요소예요. 다음, 물이 현대국어에서 물로 형태가 바뀌었으며 이걸 우리 의문현상으로 뭐라고 할까요? 물이 됐어요. 물이 됐어요. 음모음이 우가 됐어요. 을을 우리가 모음의 종류상 뭐라고 해요? 평순모음. 입술을 평평하게 되니까 평순모음. 우는 원순모음. 그럼 여러분들이 학자라면 뭐라고 이름 붙이겠어요? 원순모음화라고 하겠죠. 그래서 원순모음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원순모음화는 고전문법이기 때문에 현대문법의 의문현상에서 공부 안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은 원순모음화는 뭐의 증거다? 언어의 특성 중 역사성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순모음화가 일어났거나 그 다음 어리다라는 말이 원래는 무슨 뜻이었어? 어리석다. 그래서 한자로 어리석을 우자를 썼지? 어리석을 우자를 써놨지? 어리석다였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무슨 뜻이다?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한자로 뭘 써놨어? 어릴 유자를 써놨죠? 어릴 유자를 써놨어요. 힘이 약한 게 어린 거야. 그래서 힘력자가 들어가 있지. 어릴 유자야. 따라서 나이가 어리다로 변했어요. 이걸 우리는 의미 변화의 종류 중 뭐라고 합니까? 확장, 축소, 이동 중에 의미 변화의 종류 중 뭐라고 해요? 이동이라고 하죠. 이동. 의미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어리다, 의미의 이동이 일어났죠. 이런 예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뭐라고 한다? 역사성이라고 그래. 그럼 역사성 질문하려고 예를 몇 개 든 거야 지금? 예를 몇 가지 든 거야? 3가지 든 거야. 근데 스님이 한 가지 예에서 답을 찾았다고. 그게 필요하다고. 예는 다 읽을 필요가 없다. 예는 다 읽을 필요가 없고 눈으로 훑어가는 거야. 아, 이런 걸 예로 들었구나. 훑어가면 돼.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또한 국어시험의 출제자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절대 우리 기본서를 가지고 쳐다보고 안 내. 이해돼? 절대 기본서를 가지고 쳐다보지 않아. 문제 내지 않아. 우리 공무원 기본서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뭐 보고 내? 어문규정하고 기출문제. 알겠어요? 지금은 예전엔 그래도 중고등학교 교과서라도 봤는데 요새는 교과서도 안 봐. 왜? 교과서가 18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전엔 한 종류라. 거기 있는 걸 내도 아무도 이의제기 못했어. 근데 지금은 교과서가 18종이라. 어느 책에만 나오는 걸 내면 편파적이 돼.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이 볼 수 있는 자료에서밖에 못 내. 그게 뭐야? 바로 문법적 지식과 그리고 어문규정 그리고 뭐야? 기출문제. 기출문제 공개하잖아. 그런 스님 같으면 당연히 7번 문제 기출된 거 보고 똑같이 언어의 특성 안 물어보죠. 바보예요? 그죠?
대신 뭘 물어보겠어요? 지금 얘기한 거. 왜? 이 안에 예문에서 보이니까. 그리고 알아야 될 문법적 지식이니까.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를 묻는 거지. 항상 출제자의 시선으로 보면 뭐가 나올지가 보이거든. 알겠어요? 또 갑자기 오랜만에 의미 변화를 물을 수도 있지. 확장이냐 축소냐 이동이냐. 왜? 바로 그 전에 시험에 이렇게 독해 문제로 언어의 특성을 묻는 독해 문제로 예시 구문이 나왔었으니까. 알겠죠? 자, 다음 8번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다음 8번.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거. 사실은 서울시라 이런 걸 낸 겁니다. 사회복지직이 아니라 서울시 사회복지고, 그리고 보건직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험과 같은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예문 없이도 묻죠. 원래는 예문을 주고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서울시는 이 문제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예문 없이 내는데 주의할 거. 이 단어들 어디 있는 걸까요? 여기 지금 잘 읽기, 무람 없다, 국으로, 짜장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선생님이 심화반 때 프린트로도 나눠줬고요. 그리고 자료가 없는 친구들은 지금 와서 또 나눠달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다운받아 보세요. 선생님 카페에 가시면 거기 우리말 국립국어원에서 정리한 우리말 어휘집을, 선생님이 우리말 어휘집을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바로 객관식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어디에서 나올지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봐야 돼. 알겠죠? 우리말 어휘 해가지고 연수 문제가 들어있을 거예요. 답도 다 들어있고 하니까 그걸 하시면 되고, 그동안 심화반 쭉 공부하면서 어휘 자료를 받은 친구들은 그 자료에 들어있을 거고.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카페에 가면 자료가 많을 텐데 그거 욕심내지 마요. 보라고 하는 것만 보세요. 이미 대부분은 여러분들 기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것만 보시고요. 또 하나. 어문 규정을 공부할 때 항상 모르는 단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됐어요? 그래서 언뜻 봤던 단어지만 찾아보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의하시고. 자, 봅시다. 잘 읽기는요, 요새는 거의 이런 경우가 없고 정수기를 해놓지만 예전에는 머리맡에다가 온돌방이니까 목이 탈까봐 머리맡에 물을 준비해 둡니다. 이걸 잘 읽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이런 걸 왜 시험에 내니 할 정도로 상식적인 단어지만 여러분들께 생소할 뿐이죠. 그래서 잘 읽기란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해 잠자리에 머리맡에 준비해 두는 물을 잘 읽기다라고 합니다. 다음 2번. 무람 없이라는 말은, 무람 없다라는 말은 생김새가 볼품없고 세련되지 못하다라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예의가 없는 겁니다. 즉 예의가 없는 거야. 흔한 말로 싸가지 없는 거야. 행동이 싸가지 없는 거지 절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람 없다라는 말은 무례하다 이 말입니다. 무람 없다라는 말은 무례하다. 대신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게, 이걸 부정적으로 써서 그는 무람 없이 굴었다 이 말은 꼭 예의가 없이만이 아니라 스스럼 없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무례하다 이런 의미로만이 아니라 뭔가 즉 낯설어하지 않고, 그죠? 격을 두지 않고 무람 없이 굴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씁니다. 어쨌든 무람 없이는 행동을 말하는 거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람 없다 하면은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조심하는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고 살갑게 군다 그런 의미로, 즉 영희는 처음부터 무람 없이 굴었다, 이건 나쁜 뜻은 아니죠. 이해돼요? 그러나 그 사내는 모임에 오자마자 무람 없이 굴었다, 그러면 그건 뭔가 예의 범죄를 안 지켰다, 문맥상 부정적일 수도 있죠. 자, 가서 복습할 때는 무람 없다 반드시 국어사전에서 찾고, 그리고 예문을 반드시 봐야죠.
절대로 낱말 뜻은 보느라고 보는 거지만 오늘 머리에 남아야 된 것은 짧은 예문이야. 만약에 여러분한테 주관식으로 붙이다와 붙이다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으면 어디서든 예로서 대답을 해야지 붙이다는 이런 뜻이고 붙이다는 이런 뜻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우표를 붙이다 할 때 티읕 받침에 붙이다고요. 편지를 붙이다 할 때 소리 나는 대로 붙이다입니다. 이러면 대답이 끝나는 거야. 국어사전에 있는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영어 선생님이 자네 투부정사의 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게. 그런다고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 예문을 들어서 이 경우는 뭐 명사적 용법, 이 경우는 부사적 용법.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국어나 영어 같은 이런 어학은 설명하라고 했다고 해서 사전처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뭘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따라서 무람 없다라는 말에 예를 찾아놔야 돼. 그리고 이때 무람 없다는 태도를 말하는 거야. 외모, 볼품 없다는 외모가 아니라 태도를 말한다. 정답은 2번. 국으로 하면 생긴 그대로. 이것도 낱말 뜻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언제 쓰는가? 보면은 뭐야? 그는 국으로 앉아 있었다. 이 말은 뭐야? 잠자코, 생긴 그대로, 다른 짓 없이 앉아 있다. 이런 의미로 쓰거든. 알겠어요? 또 어떤 어휘가요,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는지, 긍정적인 뉘앙스로 쓰는지, 이것도 조심해야 돼. 짜장은 수십 번 나왔어. 하여간 자식들이 짜장만 먹더니 짜장도 수십 번 나왔어. 이때 짜장은 무슨 뜻? 과연, 정말로 라는 뜻의 부사야. 먹는 짜장면이 아니라. 알겠어요? 다음. 8번에 따라서 정답은 8번에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은 몇 번? 2번. 잠깐 쉬었다가 9번부터 합시다.